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아주 특이한 책이 나왔어요. 보시죠. 헐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리.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호머 헐버트 그러면 거의 우리 국부급의 인사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1886년에 한국에 왔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을 만든 사람이고요. 따라서 이제 주시경과 우남 이승만이 스승 내지 이승만의 스승 내지 동지로서 한 사람이죠. 주시경과 우남 이승만을 키운 사람이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성경에. 아시다시피 이 성경 번역본에서 자기들 그러니까 현지 언어로 신에 대한 고유 명칭이 붙어 있는 그런 번역본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한국어본이 유일합니다. 중국에 가면 화화 여호와고요. 일본에서도 에호바고요. 그러면 이제 성경 안에서 이제 신을 가리키는 건 여호와 혹은 주, 그 다음에 혹은 아버지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 the one 이란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헐버트가 이 선교사들 사이에 싸움을 했어요. 언더우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란 단어 넣으면 안 된다 그랬고 헐버트는 넣자 그랬어요. 넣자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다신교, 무당 이런 걸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을 까고 내려가 보면 고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 고대 유일신 신앙에서 신을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번역본을 만들 때 한국인들이 사용해왔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는 편이 좋다. 그렇게 무겨서 언더우드를 꺾고 성경 번역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호모 헐버트입니다. 또 아리랑 등 민요를 제보를 했고요. 심지어는 인도 드라비다 언어와 한국어 사이의 문법의 유사성에 관한 그런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제 한계라 그런다면 우남 이승만과의 연결을 조명을 안 한 것 같아요. 덜한 것 같아요. 충분히 조명을 안 했는데 굉장히 연결이 깊습니다. 우남 이승만과. 그러나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호모 헐버트 전기이고 헐버트 가문에 전해지는 여러 가지 미공개됐던 자료들이 같이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정리하신 호모 헐버트 기념사업회 재단 이사장이신 김동진 선생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호모 헐버트를 저는 이제 그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나 이걸 보면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보이죠. 이 사람은 이제 죽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이 양반이 이제 1863년에 태어나서 1949년에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이 양반이 있었던 시기는 이제 21~서너 살 무렵인 1886년에서 한 20년 동안 1907년까지 한국에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게 된 이유는 스스로 떠난 게 아니라 일제에 의해 추방됐습니다. 반일 인사라고 찍혀서. 그러면 추방된 다음에 이 사람 뭐 했냐? 1907년부터 40년 동안 한국 독립을 위해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우남 이승만을 엄청 도왔습니다. 이분의 부인이 이제 1945년, 6년 이때부터 심하게 아파요. 그래서 부인의 병간호를 하고 부인의 임종을 지켜본 다음에 부인이 1949년 여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부인을 이제 미국에 매장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본인이 숨지기 위해서 아픈 몸을 끌고 건너옵니다. 참고로 당시에는 민항기가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온 겁니다. 아픈 몸을 끌고. 그래서 오자마자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배려에 의해서 서울 요양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청량리에 있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사망을 하는데 그 사망 전에 우남이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2번인가 병문안을 간 걸로 저는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망한 후에 최초의 사회장이 치러집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그 배려에 의해서 1949년 8월 11일에 사회장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50년 3월 1일 3.1절 말하자면 31주기를 맞이해서 우남은 이 헐버트에게 최고의 훈장, 건국훈장 태극장을 추서합니다. 사진은 양화진 묘지에 있는 헐버트의 그 묘비 앞에 서 있는 우남의 뒷모습입니다. 시간이 계신 분은, 서울에 계신 분은 그 양화진, 그게 이제 합정동에 있죠.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가보세요. 그러면 그 한국을 위해서 참으로 훌륭한 역할을 하고 돌아가신 그 선교사들 묘지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헐버트 묘지는 앞에 가서 반드시 묵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숨어 있는 국부 혹은 또 하나의 국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헐버트가 1949년 한국에서 숨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미국을 떠날 때 남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서 묻히기 원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얘기한 거는 이제 감리교라서 그럴 거예요. 감리교는 원래 이제 영국에서 출발한 종교죠. 그 교파죠. 그 웨슬리라고 19세기 말에 종교개혁가에 의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영국을 염두에 두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영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훌륭한 성직자, 성인들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시죠. 그러니까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묻히기를 원한다. 그 정도로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우남이 스승이자 동지인 헐버트 그 묘비 앞에서 생각에 잠겨져 있는 저 뒷모습. 저게 참 그 사람으로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거기 묻힌 사람이나 거기에 서 있는 묘비나 또 그 앞에 서 있는 대통령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헐버트가 남긴 말 중에 하나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민족 중 하나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Koreans are among the world's most remarkable people. 뭔가 한국인한테 굉장히 많이 매혹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픈 몸을 이끌고 노구를 이끌고 도착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숨질 정도의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비행기도 없으니까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뭐에 그렇게 매혹됐을까? 왜 여기를 자기의 또 하나의 고국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저는 한국인의 굉장히 특이한 특질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이 한국인의 특질이 야만이라고 봅니다. 야만에는 나쁜 얼굴이 있죠. 비열하고 잔인한 게 나쁜 얼굴이죠. 그러나 야만에는 좋은 얼굴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정열적인 그런 얼굴이 있습니다. 이 야만의 좋은 얼굴에서 나오는 기질이 저는 셋이라고 보는데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는 즉석 신명. 우리가 이제 재즈 음악 같은 거 연주할 때 악보에 없는 거 막 그때가 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즉흥이라 그러죠. 즉석에서 우러나오는 신명, improvisation 영어로 I. 그 다음에 한국인이 뭘 잘하냐? 변형을 잘 시켜요. 우리가 이걸 자조적으로 야 한국 사람들 진짜 잔 꽤 많고 잔대가리 잘 돌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변형을 잘 시켜요. variation. 그 다음에 응용도 잘 시켜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은 여기에서 쓰인 적이 없는데 이거 여기에서 쓸 수 있어 하고 툭 떼다가 여기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런 거 굉장히 우리 그 수출 공업에 예 많아요. 이런 거.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이 한국이 이제 초기 수출 때 처음에 이제 완구하고 눈썹, 가발 같은 걸 했고 그 다음번에 주력 수출 사업이 품목이 뭐였냐면 피혁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피혁 제품을 전 세계로 휩쓸어 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원래 그 전에 피혁 제품은요 부티크 공방에서 만들었었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이 피혁을 어떻게 만들었냐? 딱 재단을 해서 쫙 컨베이어 벨트를 태워갖고 이거를 대량 생산 조립 라인에서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단가가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생산 단가가. 그래서 한국제 피혁 제품이 전 세계를 휩쓸고 그 한국의 그러한 공정 방식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쓰이는 기계나 부품 제조업에서 쓰이는 컨베이어 방식을 피혁 제품 생산 방식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디서든지 피혁 제품은 그렇게 생산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일종의 응용이죠. 컨베이어 벨트 조립 라인 방식은 피혁 제품 생산에는 안 쓰이던 건데 이걸 컨베이어 벨트 조립 라인 방식을 피혁 제품 생산에 쓴 거예요. 한국이. 이런 게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예를 들면 그 유명하잖아요. 그게 아마 대우건설이었을 텐데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리비아가 나치하고 그 영국군 사이에 탱크 전쟁이 많이 벌어졌던데요. 이른바 사막의 여우, 롬멜. 이게 다 그 리비아 뭐 이런 쪽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전차 그 지뢰가 쫙 지뢰밭이 묶여 있었다고요. 근데 영국인들이 그 옛날 자료나 이런 걸 잘 간직하는 성향이 있는 국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인 중에 하나가 옛날 대전차 지뢰 지도를 딱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 대수로가 그 지뢰밭 지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 건설사한테 쫓아온 거예요. 동화건설인가 대우건설이에요. 동화였겠다 동화. 그래가지고 이 대전차 지뢰를 놓고서 이거 있으면은 지뢰 그 제거하는데 도움될 테니까 이거 100만 불 주고 내가 이 지도 사라. 그러니까 이제 이 현장 소장이랑 이제 그 건설사 임원이 안 사기로 결정을 하고 그 대신에 뭘 했냐. 철사 토막 끊어갖고 요만큼씩 그 현장 공사장에 나가 있는 우리 그 산업 역군들 쫙 줄 서서 앉혀가지고 땅 찔러가면서 지뢰 제거했다는 거 아니에요. 월남전 경험이 있으니까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응용을 하는 거죠. 전쟁에서 쓰인 대전차 지뢰 제거 기술은 건설 현장에서 쓸 수 있어. 응용을 하는 거죠. 이 응용투성이에요. 한국인 그 성공 히스토리를 보면 응용투성이에요. 아마 삼성전자에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별놈의 걸 다 응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노 공정을 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그 다른 경쟁자보다 뭐 몇 년을 앞서는 그렇게 나오는 게 저 응용 기술이거든. 저런 게. 이 한국이 improvisation, 즉 즉석 신명, 그 다음에 변형, variation, 그 다음에 응용, application, IVA에서 세계 최강인 거 맞습니다. 저는 호모 허버트가 저거를 IVA라고 부르지를 못했을 뿐이지 한국인한테 아무튼 독특한 종류의 능력이 있고 굉장히 거기에 매혹적인 데가 있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한글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글을 보고 있으면요. 저게 무슨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무슨 알파벳 체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랬는데 그런 설명은 다 피상적이에요. 한글의 핵심은 뭐냐? 초, 중, 종성 구별입니다. 전 세계 어떤 언어학에도요. 초, 중, 종성 구별이 없어요. 그냥 모음과 자음 구별입니다. 그 얘기를 좀 다시 드릴게요. 일단 한자는 알파벳이 아니니까 한글을 만들 때 한자는 고려 대상이 아니죠. 참조해서 얻을 수 있는 무슨 지식을 제공을 못해요. 한자는. 그럼 한글은 이 어떤 지식의 바탕에서 만들었을 거냐. 저는 몽골 제국의 지식의 바탕에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몽골 제국의 지식층은 만주족이 많았다고요. 야율초제. 만주족이잖아요. 야율초제가 누구냐? 징기스칸의 브레인이었잖아요. 만주족이었거든요. 징기스칸한테 세계 제국의 건설 및 경영 방식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야율초제를 만나기 전에 징기스칸은 정복을 하면 다 잡아 죽이고 저기를 전부 풀밭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양떼와 소떼를 길러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야율초제가 그렇게 사람 다 잡아 죽일 거 없다. 그걸 황제의 치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세금을 걷어라. 풀밭에 양 먹이고 소 먹이는 거
그것만 능사가 아니다. 이 컨셉을 주고 그 제국을 만들기 위한 노하우 블루프린트를 제공한 게 야율초제인데 그 사람이 만주족이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몽골 제국에는 만주족 출신들 지식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글 개발한 과정 보면 신숙준이 뭐 이런 사람들이 틈만 나면 만주 출장을 갔다 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만주에 있는 몽골 제국이 축적시킨 언어학적 지식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뭐가 들어있냐? 자음 모음 구분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이미 그때 유럽에서는 자음 모음 구분을 했어요. 그 단어를 썼다고요. 우리가 지금 쓰는 vowel, 모음, consonant, 자음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했을 때 이미 13세기에 쓰이거든요. 이미 그 단어들이. 근데 vowel의 뜻은 뭐냐면 그게 generative photics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vowel의 뜻은 뭐냐면 생성시키는 의미예요. 모음은 다른 그것과 결합시켜서 뭐 가, 나, 다 이렇게 해서 아라는 모음이 그 앞에 뭔가를 붙여가지고 생성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모음의 그 의미는 생성시키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일본인인지 중국인이 그걸 번역을 할 때 어미 모자를 써서 모음이라 그런 거예요. 자음은 뭐냐? 컨소넌트. 부가되어서 어울린다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with, together 그런 뜻의 그 접두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에 기억이 어울리면 가, 니은이 어울리면 나, 디귿이 어울리면 다. 어울려서 부가되어서 어울리는 의미란 뜻이에요. 그래서 당대의 그 한국어를 빼고나 다른 언어들 보면 이 종성 개념이 없어요. 종성 개념이 없고 자음과 모음으로 구별을 한다고요. 그런데 한국어는 영어보다도 더 영어도 이렇게 예를 들면 I got it. 그래서 got 하고 하면 get의 과거에 I get it. get 하고 하면 막잖아요. 종성. 그 한국어는 이 종성 막는 게 굉장히 막아버리는 거. 종성으로 딱 그 음절을 막아버리는 거 끝에 이게 굉장히 발달한 언어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불러요. 이게 그 기도 이 음성 내는 데를 이걸 압축했다 풀었다가 막았다 이런 일을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한국어 발음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에서는 종성 개념이 없다고요. 그냥 자, 모로 구별을 해요.